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 있는 대형주를 위주로 사들인 건데요. 코스피 시장 0.9% 올라가면서 2,944포인트, 코스닥은 1.4% 상승하며 95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CPI 지표와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보합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I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이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이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가 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3고시대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바삭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전기전자, 전자부품 업종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패러다임의 전환 준비 완료라고 써있네요. 과연 어떤 패러다임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주위소포트,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후반대까지 원전 관련주가 이 시장의 테마를 이끌었죠. 과연 지금 투자해도 좋을지 한번 이주현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3고시대 시작입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3고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네, 물가, 그리고 금리, 환율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꼽아주셨더라고요. 최근에는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기 금리채가 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시장의 기술주, 성장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몰렸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우리 시장이랑 밀접한 이 세 가지 종목이 어떻게 좀 올라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식시장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 변수,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 환율 시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채권 시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실물 시장 역시 상당히 우리 주식 시장에 주식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 짚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환율 역시 만만치 않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중 1,200원을 순간적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1,190원, 1,195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그런 환율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결국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면서 시장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금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리도 최근 계속해서 그 국채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미국 시장을 좀 살펴봤더니요. 그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WTI가 80달러는 넘어 있지만 그래도 한 0.5% 내외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역시 1.5%는 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향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시장. 일단은 어제 발표되어진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단은 시장 안도해 나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삼고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의 제일 그 최선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큰 것, 테이퍼링 우려에서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백신 불균형에 따른 주요 생산망 국가들에 있어서의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빨리 앞당기고 빨리 실현하려는 주요 선진 국가들의 소비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소간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칭, 불균형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삼고 시대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 있다라는 점. 테이퍼링 이슈에서 시작했지만 실물 경제에서 생산과 수요의 미스매칭,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삼고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니까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하나 물류에 대한 불균형 역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원자재랄지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물류가 지연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면하게 된다라는 점. 최근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상당 부분 이런 물류 비용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잠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2000년 초반 1000 미만에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2년 사이에 무려 5배 가까이 올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4,650포인트에 육박하는 거의 5배 이상 오르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가 되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특히나 어젯밤 미국에서의 CPI 발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나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비가 개선돼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국가에서는 CPI 지수의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생산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추가 압력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생산 비용, 인력에 대한 구인난이랄지 에너지 비용, 특히나 전력난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물류비용 역시 상승하고 있는 물류비용 역시 물가지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지역과
소비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흥국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동남아에 최고 처져 있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서구권에서는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 관점에서의 선진국 그리고 생산 관점에서의 신흥국 분명히 우리가 나눠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부분은 물류일 것이다. 이 물류에는 두 가지입니다. 운송 부분이 있고요.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물류 중에서도 운송보다는 오히려 유통 쪽에 조금은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수의 확대와 맞물려 있는 위드 코로나. 그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유통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류 대란이랄지 생산망 차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테이퍼링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백신 불균형이다. 백신 불균형에 따라서 결국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남아 국가들 뭐 베트남이랄지 태국이랄지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부분에 백신 보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2차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지금 세계 평균이 약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그런 백신 보급률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이제 접어들었죠. 근데 연말 소비 시즌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연말 소비 시즌. 근데 이에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키게 되고 물류 대란의 어떤 그 상황, 이 해소 자체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은 무엇일까?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물류 대란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될까? 결국에는 소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선진국,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말 소비 시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백신 불균형 해소까지 선진국 중심의 차별화는 분명히 진행이 될 텐데 생산국에 대한 부담, 물류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선진국의 소비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러한 소비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려왔었던 보복 소비, 그동안 잠재되어 왔었던 잠재 소비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제 재개와 맞물리게 되면서 작년의 경제 재개의 노력과는 아마도 이번 연말 시즌, 소비 시즌에 나타나는 경제 재개의 노력은 분명히 그 결과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말 소비 시즌 우리가 꼭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진국향 소비, 선진국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시청자들 꼭 이런 삼고시대에 있어서 소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그 소비는 선진국향 소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물류 대란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LA 항만을 90시간 동안, 90일 동안 전력 질주 열어놓겠다 이런 또 정책도 내놓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소비에 맞는 공급이 좀 중요하고 이 공급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서 소비만 커진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피할 수 없겠다. 미국향 선진국, 미국향 수출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CPI 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5.4% 상승률 보이면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또 FOMC 의사록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고 금리 인상은 내년부터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뉴욕 증시 사실 그렇게 근데 뭐 악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도 0.7% 마감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했을 때 오늘째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투영을 해볼까요? 네, 지난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셨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그 시장 기대치는 0.3,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는 5.3이었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전월 대비는 0.4% 상승. 전년 대비는 5.4%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를 0.1%포인트씩 각각 높아지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단 상당 부분 선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더구나 FOMC 의사록 발표되면서 그게 결국 11월 또는 12월 중에 결국에는 12월 이전에는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고 네. 이 부분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비축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국제 유가의 상승률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되어진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I 기준으로 $80 이상에서 머물고 있긴 하지만 지난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5%가량의 하락이 좀 나타났다. 원유 재고가 520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리고 CPI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걱정할 만한 우려의 수준까지는 안 갔기에 안도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분위기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이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기에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3분기 실적, 기업 실적들의 지속적인 성장이냐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백신 차별화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가 얼마만큼 헝다 리스크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확산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잠잠한 그런 상황에 있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워싱턴 상원 하원 간의 어떤 의견 충돌 여부 일단 셧다운 리스크는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그 의견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요, 테이퍼링 이슈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우려감은 더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3분기 실적 이슈는 특히나 피크아웃 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시장에서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발 우려감은 조금 좀 잠잠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잠재적인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백신 불균형 단기적인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에 어떤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출의 확대 그리고 큰 정부 빅 거버먼트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려보면 백신 불균형이 분명히 잔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나게 되고 시차의 발생 그리고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매칭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소비 시즌 넘어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미스매칭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보급률 저조하다 보니까 생산말 차질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통한 경제 정상화 노력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연말 소비 시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이런 미스매칭에서 그 소비 확대와 관련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 특히나 선진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 어떤 것이 있을까? 꼽아본다면 뭐 원자재랄지 경기 소재, 내구 소비재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통업종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유통업종의 긍정적인 어떤 그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 수혜 가능성 해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만 해운 일단 모멘텀은 좀 꺾여 나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 내에 관심 업종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통업종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좀 회복세가 나오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자부품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리포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쉬프트 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죠.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삼성전기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자 부품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XR 하드웨어, 그리고 AIoE, IoT를 넘어서 AI와 IoT, 인터넷 오브 띵에서 에브리띵으로 넘어가는 컨트롤러 역할로서의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산업을 보았을 때에 카메라 모듈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자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삼성전기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그리고 어떤 체력이 어떤 기술이 완비되어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기는 사업 부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컴포넌트 사업 부문, 기판 사업 부문, 모듈 사업 부문인데요. 컴포넌트는 수동소자, 익히 MLCC를 생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라고 하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보실 수 있고요. 모듈이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사업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MLCC를 중심으로 컴포넌트가 47%,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이 34%,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문이 20% 이하 19% 정도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주요 매출처로 잡히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상반기 기준으로 컴포넌트 사업 부문은 97%, 모듈은 51%,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문은 80%의 공장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LCC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V, 가전, 산업, 전장, 의료기기 모두 다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를 잘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동일한 전압, 동일한 전류를 내보내는 전류에 있어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쌀 한 톨 크기의 약 250분의 1, 0.3mm 두께의 최대한 많이 MLCC라는 게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팩서터이기 때문에 그 0.3mm의 아주 작은 크기에 최대한 많은 층을 쌓아서 전류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기술이 MLCC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는 이 세 가지 컴포넌트, 기판,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MLCC 부분에서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삼성전기 앞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올해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컴포넌트, 기판, 모듈 모든 사업 부분이 양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목을 전자부품 업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XR 기기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합한 AIoE의 컨트롤러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 확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카메라 모듈 공급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요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반도체 패키지 사업 강화에 따라서 기판, 솔루션 사업부의 중장기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또 하나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확대, 그리고 XR, 하드웨어 디바이스용 카메라 모듈 확대, 결국 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모듈 사업 부분의 성장이 여지없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중장기 수요 그리고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패키지 기판 생산에 있어서의 기술도 초격차를 달리고 있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칩 사이즈가 대형화되고 있고 대면적화되고 있고 고다층, 미세화, 박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 솔루션 사업 부문의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있어서의 기술력 상당하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앞으로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라는 말씀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차량용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증가 그리고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증가인데요. 기존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의 대부분 탑재가 됐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XR 기기로 넘어간다.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의 방향성이 바뀌는데 22년 기준으로 자율주행형 카메라 모듈 실적이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 요인은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개수가 앞으로 증가하고 스펙도 좋아져야 한다. 왜냐?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차량에 보여주는 것, 앞과 뒤 좌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카메라 모듈의 스펙과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70% 이상의 성장성이 예측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XR 기기, XR 디바이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AR 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 출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AR 디바이스 기기 한 대당 또한 카메라 모듈이 최소 5개 이상으로 탑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도 AR 글라스를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품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제품의 렌더링 영상 등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 11%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패키지 기판, 그리고 모듈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이번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듈 사업이 또 뛰어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모듈이 개수가 늘어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고 또 IT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MLCC에 대한 이 사업 부문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출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의 미래를 이끌고 갈 모멘텀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시프트, 전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환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함축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하드웨어 디바이스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합한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키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샤오미 등의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기술력 모두 다 탑재하고 있는 준비된 기업이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결국 산업의 방향성이겠죠. XR 기기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 누구나 다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를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시장, 산업의 방향성, 자율주행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없겠죠. 그러면 미래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성에 기술력이 준비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의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을 이끄는 방향성의 삼성전기는 기술력이 준비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차트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기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한 18만 2,500원대부터 지금 15만 4,500원까지 어제도 계속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하기는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도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주유소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한 가지 팁을 2주 전부터 드리고 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부터 나의 매수 단가가 10% 안쪽에 들어있는 일명 고점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10%까지 내려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렸을 때 나의 매수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 그 매수가까지 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를 차트적으로 본다면 21년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40% 가까이 내려와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고서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디서
집중해서 나는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미리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런 순서로 그리죠. 뾰족뾰족한 부분들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그어보고 그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잇는다 생각하고 그려보면, 무심하게 그려보면 그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 하나하나 맞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려보면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부르는 구간들이 좀 나옵니다. 그 구간들에 있어서도 되돌림이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 위로 또 올려본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좀 보이게 되는 구간이 차트적으로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볼 수 있을까를 본다면 아직까지 이 구간에 있어서 추세를 맞고 있지 않은 빈 공간들이 좀 보입니다.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요소, 패키지 기판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XR 하드웨어 기기의 발전 방향, 그리고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의 증가, 그리고 그 기술력이 이미 테슬라에 대한 납품으로, 삼성전자의 납품으로, 샤오미에 대한 납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추세선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고요. 덱에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삼성전기는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전망되는 기업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고점에서 사지 않고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주봉의 차트를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살펴봐야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목요일 삼성전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리포트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할 기업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다. 이 저점을 이어보니까 계속 좀 저가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13주년 기념 무료 언택트 강연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그리고 허반석, 최충성 세 분의 전문위원, 서경의 부장님들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의 방법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경의 테마보장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장중에 2,950선까지 좀 돌파를 했다가 그 밑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강 후강의 형태를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도 기대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이 오늘장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뭐 선호 동시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옵션에 지금 뭐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콜옵션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뭐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수적인 측면도 이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굉장히 오랜만에 9월 말에 이제 5일선 이탈하면서 계속 무너져 내려오다가 전일 종가에 코스피가 이제 5일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일선 돌파에 따른 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제 생각엔 뭐 미증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에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콜로 이렇게 잡혀있다, 상방으로 잡혀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오늘 뭐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캡 떠서 뭐 좀 장중에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수는 2,900선대 부근을 갖다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삼아서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50에서 3,100포인트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내에서는 이제 올라올 때까지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5일선 위에 안착했지만 돌파를 하면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3,050에서 3,100 정도에서 눌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가격이 $80 위까지 올라갔죠. 어제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또 지금 다시 열린 선물 시장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급부상했는데 이 중국의 전력난 문제도 있고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주들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두산중공업 필두로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이 종목들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원유 관련해서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 $30 정도, $40 정도 할 때, 올 연말쯤까지는 한 85불 정도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인 한 65불까지는 상반기 내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유를 계속 오름세로 봤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 이 원유라는 부분은 오펙 플러스라는 그 공급자들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그룹이 있죠. 거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좀 이 공급 자체를 갖다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원유 가격이 폭락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셰일가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 나오는 원유를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을 금지를 시켜놨었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이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동에서의 기존에 이제 이 기름의 패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덤핑으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은 기름을 생산해내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력을 없애버리고 좀 죽여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치킨 게임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유가 이제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다 망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일 메이저 업체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모노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까지 다 겹쳐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유가의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중간에 추세가 꺾였다라고 할 만한 조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85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9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저항대, 기술적인 저항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90 정도, $90 정도까지는 상승세에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을 더 늘리고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겠지만 큰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로 한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한전 KPX, 뭐 한전자 붙은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시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의 그 전력난,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가랑 큰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국가에서.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현재 부족한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나. 모두 다 뭐 집에서 촛불 켜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전은 앞으로도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고, 성장성은 기존에 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원전 좀 더 안전하고 소형화시키고 뭐 이렇게 폐기물이 덜 나오는 방식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쯤에서 반등이 이제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랑 이런 부분들, 어제 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시세 좀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뭐 추세를 전환했다라고까지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2,400원 정도의 이런 저항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22,400원, 500원 요 구간대를 돌파해서 올라서주는 시점부터는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내릴지 올라갈지 기술적으로 일단 확정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테마 하면 지금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한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을 대장으로 보시고요. 두산중공업 좀 큰 종목 중에서 원전과 함께 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전산업은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명확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 잡혔던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일단 후퇴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되 아직은 추세적인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해내는 시점까지는 관망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같은 이슈로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함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주현 그리고 허반석, 최충성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이 토요일에 또 열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놀러 오셔서 토요일 날도 한번 주식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